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다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듣는 유튜브에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선보이려니 긴장되네요. 그래도 용기를 갖고 열심히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피는 행동? 아니면 3일이 넘도록 샤워 한 번 안 하는 더러운 사람? 저는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가 제일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 하는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큰 비밀을 감추는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팔자가 뒤틀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큰 거짓말로 인해 인생의 한 페이지가 꼬여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대학교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국내의 한 패션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니 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2,000원짜리 커피도 사 먹기 힘들었지만 이젠 월급이 200만 원도 넘으니 커피쯤 매일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할 꿈에 부풀려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대리로 진급하고 과장까지 달고 나니 어느덧 저는 베테랑 직장인이 되어 있었어요. 7년 동안 월급을 잘 모으다 보니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하고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시간만큼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깊어졌어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하지만 패션 회사에서 일만 하다 보니 주변엔 여자들 뿐이고 남자 만날 기회가 딱히 없었습니다. 나이트나 술집에 드나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남자 만날 일이란 소개팅이나 선뿐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말로 자만추라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저는 지금까지 소개팅이라고는 딱 4번 해봤는데요. 모두 꽝이었습니다. 그리고 34살이던 무렵 회사에서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35살 사장인데 그 친구가 새로운 회사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다더군요. 현지야, 너 밝고 재밌는 남자가 좋다고 했지? 순혁 씨랑 일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딱 네가 말한 이상형이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옷도 명품만 입고 나름 잘 살아 보이던데 어떻게 한번 만나봐? 친구의 이야기에 솔깃하기도 했지만 전 35살까지 혼자인 신세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당장 그 소개팅 날을 잡자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에서 만난 순영 씨는 말끔한 외모에 웃는 얼굴이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우리는 서로 매력을 느꼈어요. 그렇게 사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영 씨는 너무 기공자치가 나는 도련님 같은 남자였어요. 한 번은 같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바닥에 날카로운 것에 그만 제가 발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 발에 뭐가 긁혔는지 피가 나네? 순영 씨는 얼른 제 발을 살펴보더니 그 상처를 보고 호들갑을 떨었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많이 아파? 내가 업어줄게. 병원 가자. 사실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작은 상처에도 자기가 다친 것처럼 아파해주는 순영 씨에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순영 씨의 등에 업혀가며 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외동딸인 저만 보면 늘 노심초사 하셨습니다. 활동적이고 천방지축이던 제가 행여나 넘어져 다치면 아유, 조심 좀 하지 않고서 네가 다치면 엄마 속은 더 쓰라려. 이렇게 달려오신 엄마는 정말 저보다 더 아픈 표정으로 제 상처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고기만 좋아하는 저를 보시며 엄마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고기만 먹지 말고. 이렇게 늘 잔소리를 하셨죠. 그런데 채소도 많이 드시고 건강식만 하신 엄마가 왜 그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나신 걸까요? 제가 23살 때 엄마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늘 몸무게 50kg을 유지하던 날씬한 분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43kg까지 말라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1년도 버티지 못하시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이토록 충격적인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 이후 아버지는 반년 만에 돌연 퇴직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침착하고 현명하신 분이거든요. 웬만한 일에는 감정의 기복도 없는 분이신데 아마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엄마의 사망으로 아주 힘드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꼬마 시절부터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급한 출장을 다녀오시긴 했지만 방위산업체 회사를 다닌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퇴직 이후 아빠는 저에게 그 회사에 대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현지야, 이 아빠는 사실 NSI 국가정보원 소속의 특수공무원이었단다. 직업 특성상 가족에게조차 비밀을 유지해야 해서 너와 엄마를 속인 셈이 되었구나. 특히 너희 엄마는 죽는 날까지 내가 일반 회사원인 줄 알고 있었지. 발설할 것도 아니고 네 엄마 눈 감기 전에는 그 사실을 얘기해 줄걸. 지금도 그게 참 미안하다. 처음에 아빠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까지 소개해야 했던 아빠의 심정에 공감이 갔습니다. 아마 아빠는 비밀을 감춘 채 엄마를 보낸 것이 많이 후회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하시던 일도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으셨던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 저는 순영 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영 씨도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어서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다만 가끔 그가 마마보이가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엄마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순영 씨는 저에게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행복에 겨워 반지를 보는 저에게 순영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좋던 분위기는 금세 깨지고 말았어요. 이 반지 마음에 들어? 우리 엄마가 직접 고르신 건데.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다. 1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한 번에 사주셨어. 우리 엄마 좋은 분이지? 그런 순영씨가 좀 깼지만 그래도 예미 시모가 참 아들을 아끼고 젊은 생각을 가진 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준비에 첫째 관문인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종로의 정갈한 한정식집에 아빠와 저는 먼저 도착해서 예약해놓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윽 후 방에 들어오시던 시모의 모습은 아주 여왕님이 납신 것만 같았죠. 옥빛 한복 치마에 하얀색 저고리를 입으시고 머리는 미스코리아처럼 부풀려 올리신 차림새가 좀 과하다 싶었습니다. 양가 집안 가족이 좀 단촐해서 진짜 딱 부모님 중에 한 분과 당사자인 우리까지 4명만 모인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고상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뭔가 대화하는 화법이 예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귀하게 대접하며 아들을 키웠는지 늘어놓은 것부터 해서 자기가 한복집으로 자산을 얼마나 불렸는지 자랑자랑해 어느 교회 권사로 있었다며 자신의 인맥까지 그런 이야기들만 상견례 내내 했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도 1절이지 자기 자랑을 8절까지 하니 더 들어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참다 못한 친정아빠는 기분 상하지 않게 화제를 돌리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결혼 날짜 말이죠? 제가 원래 신용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상의하고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짓 눈을 내리깔고 얘기하던 시모는 곧바로 덧붙인 예비 신랑의 말에 당황해했어요. 아, 엄마가 다니시는 그 선녀보살님 말씀이시구나. 저 대학 갈 때도 지원하는 대학교부터 학과까지 모두 그 보살님이 점지해줬어요. 늘 엄마가 우리 집 중대사는 다 그분한테 물어보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도 아마 보살님이 정해주실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임을 강조하시던 분이 무당 같은 미신을 믿는다뇨. 속으로 적잖이 놀랐지만 예비 시모가 난처해할까 봐서 저도 아빠도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은 이야기라고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은 시모의 자기 자랑뿐이었고 진짜로 얼마 뒤 시모는 몇 월 며칠 결혼식 날짜를 딱 찍어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그 영험하신 보살님이 정해준 날짜겠죠 뭐.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사사건건 싸우게 된다고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산이 몇십억이나 된다던 시모는 의외로 우리 집 한 채 마련해주지 않으시려고 들었어요. 결국은 제 오피스텔을 팔고 남은 돈 1억과 시모와 순영씨가 합친 돈 2억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집을 사두면 나중에 오를 것 같아 보였지만 이 역시 시모는 반대하고 나섰어요. 예비신랑은 시모의 뜻을 거슬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제 뜻을 접어야 했죠. 이뿐이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예단비에 대해서도 시모는 불만을 대놓고 표현하셨어요. 너희 집은 예단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구나. 지난번 걔는 2천만 원이 줬는데 너흰 고작 1,000만 원이 뭐니? 네? 누가 2천만 원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어머니? 아니야. 나보다 먼저 며느리 본 친구 얘기한 것뿐이다. 신혼집으로 제 돈을 거의 다 쓴 형편이라 결국 시모께 예단비 500만 원을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을 올린 지 석 달이 다 되어가도록 남편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 부부는 매운탕에 소주를 3병이나 마시고 둘 다 꽤 취했답니다. 그때 생각난 김에 남편에게 슬쩍 떠보았어요. 근데 여보는 왜 혼인신고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나를 못 믿겠다거나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할까봐 그래?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자기 없이는 못 살아. 나 요즘 하는 사업이 보통 바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럼 내가 시간 날 때 알아서 혼인 신고하고 올게. 남편은 술에 취해서 아무래도 좋다는 듯 그래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친한 친구와 그 친구의 남편을 결혼 보증으로 세워 함께 인근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 직원은 신고인 중 한쪽이 불출석할 경우 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 서재에서 찾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혼자 혼인신고를 마치고 와서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기가 요즘 바쁘다고 해서 내가 희수랑 희수 남편이랑 같이 혼인신고하고 왔어. 뭐? 아니, 혼인신고를 남편도 없이 혼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구청 직원이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당신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해서. 너 나한테 사기치려는 거냐? 말도 없이 멋대로 내 인감증명서 갖고 가서 혼인신고하는 법이 어딨어? 남편은 전에 없이 저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한 게 그리 큰 죄입니까? 남편에게 제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러 서재로 가보았는데 이미 남편은 문을 닫고 통화 중이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엄마, 나 어떡해요? 이미 혼인신고 당해버렸으니. 마마보이답게도 남편은 이 일을 시모에게 일러바쳤고 1시간 뒤에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 중체대한 일은 어린인 시어머니와 또 하늘같은 서방님과 함께 의논하고 진행해야 할 거 아냐? 시모는 그렇게 저를 한참 동안 꾸중하시고 남편은 이제 내 호적 어떻게 해 하며 시모 옆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억지로 보쌈 결혼이라도 했답니까? 혼인신고를 혼자 했다는 이유로 그날 밤을 꼴딱 세울 만큼 시모의 잔소리와 남편의 비난을 들어야 했어요. 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제 결혼 생활을 지옥살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명목상 분가한 자식이지 실제로는 시모와 합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작은 신혼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사정상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에서 출발하는 일정이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발권하고 기다리는 사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에게 인사하는 시모를 보고 말았어요. 어머님께서 공항에는 무슨 일로 저희 배웅하러 나오신 거예요? 배웅은 무슨? 나도 여행 간다. 내가 5년 전에 환갑자치도 제대로 못했었거든. 이번에 너희 신혼여행 가는 김에 내 환갑여행도 같이 가려고. 맞다. 죄송해요. 그때 미혼이라 엄마를 못 챙겨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여보, 우리 둘만 있으면 심심할 뻔했는데 우리 엄마도 같이 가니까 좋겠다. 그치? 아, 네. 마지못해서 대답은 했지만 전 속으로 울고만 싶었어요. 여러분은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기다리던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모는 친한 친구와 이 여행을 동행하시고 두 분이 같이 호텔방을 쓰셨지만 우리가 다니는 요트 체험, 바베큐 파티, 시내 관광 등 모든 코스에 두 분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다 보니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지낼 수도 없었고 심지어 첫날 밤도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 저 혼자 잠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신혼여행 사진에는 남편과 저 둘이 찍은 사진보다 시모와 남편이 찍은 사진이 훨씬 많을 정도였다고요. 평생 로맨틱한 기억으로 가져갈 신혼여행은 그렇게 시모로 인해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얻은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몇 번이고 시모는 신혼집에 오셨어요. 속도 없는 남편이 언제 현관 비밀번호를 시모에게 가르쳐드렸는지 미리 방문 연락도 없이 무작정 제 집에 들어가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아이쿠야, 어머님, 저 지금 샤워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여기가 어머님 집도 아닌데 자꾸 비밀번호로 몰래 들어오시게 해요? 같은 여자끼리 내외하기는 네 알몸 하나 볼 것도 없더라야. 그리고 너 한다는 말본새가 누가 몰래 온다던? 내 아들 집이고 내 돈 들어간 집인데 내가 못 올 때 왔다 이 말이냐? 시모가 이렇게 혼자 오시면 양반이죠. 툭하면 자기 지인들까지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지난번 신혼집 집들이 때의 일이었어요. 요새는 집들이를 잘 안 한다지만 시모가 언제 집들이를 하냐고 성화하셔서 하는 수 없이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도 모셔놓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이후 그 시모가 오셨는데 글쎄 네 분의 여자분과 함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시모는 황당해하는 저와 친정아빠를 모른 채 인사도 없이 자기 손님들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자자, 불편해하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권사님, 이러면 요즘 며느리들한테 밉보여요. 아유,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아니,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한 손님들께 눈치 주고 뭐라고 한답니까? 안 그러냐, 며느리야? 전 마지못해서 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하고 손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 모임 점심때 있었는데 중차대한 교회 일로 논의하다 보니까 어느새 네 집들이 시간이 다 된 거 아니냐. 어차피 잔치라는 것이 여러 사람 모여서 축하해주면 복이 그만큼 더 생기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교회 여전도회 분들 모시고 왔으니까 한 분 한 분 잘 인사드려라. 시몬은 멋대로 자기 교회 지인분들을 모셔와 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분들을 대접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교회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분들인지 자리를 부담스러워 하셨고 우리 아빠도 생판 모르는 여자분들이 여러 들이닥치니 불편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오시자마자 저에게 음식을 내놔라 와인은 없느냐며 부산을 떠는 시모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하하호호 손님들과 수다 떠느라 바쁘고 남편도 그 옆에 낑겨 앉아서 좋다고 웃고 앉았습니다. 저만 음식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저는 넉넉히 해물탕과 갈비찜,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지만 예고도 없이 손님들이 많아졌으니 음식이 좀 부족할 수밖에요. 밥도 없어서 햇반을 급히 내와야 할 정도였죠. 여보, 오늘 해물탕이랑 갈비찜 진짜 맛있다. 당신도 그만 같이 와서 먹어. 그랬더니만 시모는 또 저에게 음식 타박 잔소리를 시동걸었어요. 아유, 잔치집 음식이라고 내놓는 것이요. 집사님들 죄송해요. 며느리가 공부만 하고 일만 해서 집안일은 도통 배우질 못해서 이런가 봐요. 음식이 맛없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줘요. 이해라니 별 말씀을요. 요즘 젊은 여자들 음식 하나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며느리분 잘 들이셨네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도 스스로 하고 참 장해요. 아이고, 갈비찜 고기 식감이 이게 왜 이러니? 아휴, 친정엄마 밑에서 잘 배워왔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결국 시모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며 욕보였습니다. 잠자코 계시던 우리 아빠도 이해 참지 못하셨던지 사부인께서 식구도 아닌 분들을 모시고 오실 줄 알았으면 힘들게 우리 딸 요리 안 시켰죠. 그냥 어디 밖에 나가서 사 먹을 걸 그랬습니다. 내 지인들도 한 10대 명 불러다가요. 침착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정도 말씀이면 우리 아빠 진짜 속으로 화나신 편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듯 교회 집사님들은 한 분 한 분 이제 식구들 저녁 챙겨주러 가야 한다며 일어서셨습니다. 그렇게 파토가 나자 시몬은 저를 한 번 더 째려보더니 그분들과 나가시더군요. 모두 나가고 나자 아빠는 남편에게 집들이 선물로 돈봉투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무슨 선물 필요할지 몰라서 현금을 대신 넣었네. 그런데 자네 어머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집에 방문하시는가?
우리 딸은 이런 일에 익숙치 않으니 자네가 중간에서 잘 막아줘야 할 것이야. 네, 장인어른. 와, 근데 집들이라고 돈을 50만 원이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철없는 남편은 아버지의 당부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대답만 크게 하곤 꽁돈만 좋다 하고 있었어요. 집들이라면서 시몬은 휴지 한 통은커녕 빈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권사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우리 집들이를 이용하니 그 속내가 참 가증스러웠죠. 시모의 만행이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교통편이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지하철은 걸어서 5분, 버스 정류장은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모는 종종 자기 지인, 친구들을 우리 집에 불러 모았죠. 심지어 사업상 손님을 모시는데 그 손님 집이 우리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미팅까지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내 소중한 보금자리에 시모가 개인적으로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점점 참기 어려워졌고 급기야 친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죠. 야, 멍청아. 별걸 다 고민한다. 예전에 우리 시모는 반찬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집에 들리셨는데 어느 날 내가 현관 비밀번호 바꿔놨어. 어머님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요즘 집조족들이 늘었다면서 대충 둘러댔더니 그나마 좀 덜 오시더라고.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의 묘수에 저는 무릎을 치고 감탄했어요. 당장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길길이 날뛸 시모의 모습을 떠올리니 고소하기 그지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회사에 있는데 여지없이 시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때는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보니 부재중 전화가 글쎄 12통이나 와 있는 거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급한 용건이 있나 보다 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겠지만 시모는 분명 우리 집 현관에서 비밀번호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문자로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시모에게 보냈더니 나중에는 문자 폭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짐짓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번 일만 참고 넘어가면 앞으로 내 편안한 집에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모가 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나 후식용 비스킷 등을 까먹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의 집은 제가 어제 청소해 놓은 그대로 말끔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걸 결혼하자마자 진짜게 할 걸 어디 느긋하게 커피나 마셔볼까? 이렇게 커피를 끓이고 있는데 얼마 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온 모양입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예쁜 잔에 담아 남편을 맞이하러 현관으로 나가보았더니만 그곳에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모와 난감해하는 남편이 같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너 지금 미쳤냐? 이혼하고 싶어? 이게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놔! 짝, 쨍그랑. 그렇게 버럭하시더니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냅다 뺨을 올려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 앞에서는 뇌가 멈춘 채로 멍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 전 입을 벌리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 신혼집을 누가 해줬는데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또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고 그런데 니깎게 감히 이 집 주인인 척 굴다니? 뻔뻔한 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무능력한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해서 좀 보태주신 것뿐인데 제 돈 1억은 왜 빼놓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집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 공동명의?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너 순영이 당장 내일 복덕방 가서 이 집 명의에서 며느리 이름 빼도 알겠냐? 무식한 시모의 발언에 피식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어머님, 부동산 명의는 복덕방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 이런 일은 모르시나 봐요. 그리고 제 돈 1억이 여기에 함께 있다는 계좌이체 증거도 있으니 어머님 뜻대로는 안 될걸요? 모두 다 떠나서 지금 저 때리신 거 먼저 사과해주세요. 사과라니? 내가 사과 안 하면 네가 어쩔 건데? 너야말로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 빌어라. 원래 비밀번호로 안 바꾸면 그땐 뺨이 아니라 이혼이야, 이혼. 여자가 이혼해서 큰음 달아봐라. 그날로 네 인생 쫑나는 거야. 우리 순영이야 워낙 잘난 남자라 지난번처럼 헤어지더라도 또 새로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때 남편이 시모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흥분하셨으니 이만 댁으로 돌아가세요, 네? 자꾸만 실수하시네. 그러고 남편은 시모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집에 모셔다 드리러 나갔습니다. 전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이 정도 일을 갖고 며느리 뺨까지 때리는 시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해왔으니 그동안 그렇게 뻔뻔하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가만,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시모 얘기 중에 지난번처럼 또 새로운 여자와 결혼이라는 말이 영 걸렸습니다. 예단 때도 그렇고 외아들인 시모가 왜 자꾸 지난번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뭔가 찜찜했던 나머지 급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했던 내용은 찾을 수 없었기에 순간 들었던 의구심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명서에 이혼 경력이 나오는 게 맞나 싶어 아빠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결혼이나 이혼 전력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온단다. 그런데 왜? 김서방이 한번 다녀왔다는 예감이라도 들었니?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좀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빠, 저 아무래도 김서방과 이혼해야 하나 싶어요. 실은 오늘 저 어머님께 뺨을 얻어먹고 말았어요. 늘 침착하시던 친정아버지는 시모에게 맞기까지 했다는 소리에 크게 놀라셨고 또 심하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 쌍놈의 집안에 맞나? 귀하게 키운 남의 딸을 때려? 이미 아빠가 너 결혼할 때부터 혼인관계 증명서로 김서방 이혼 전적 확인해봤지만 서류상 나온 것은 없었어. 하지만 사실 김서방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놈이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에 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결혼한 적이 있던 것처럼 말실수를 하고 아까도 남편이 황급히 시모의 입을 막은 거였구나. 이제야 그들 모자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제가 시모에게 막말을 듣고 심지어 맞을 때조차 말리지 않았던 남편이 자기가 이혼했던 것은 들킬까봐 그렇게 재빠르게 행동해. 이제는 시모뿐만 아니라 좋아했던 남편에 대해서도 분노가 차올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놓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시모도 남편도 모두 용서 못하겠어요. 현지야, 그건 나도 같은 마음이다. 이 아빠는 전부터 이 일을 눈치채고 조사한 결과 그들의 더러운 과거를 알게 되었단다. 하지만 네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조용히 덮고 있었지. 그런데 김서방 그 자식과 그 엄마라는 옆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다할 줄 누가 알았겠냐. 내 국정원 경력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버지는 시모와 상견례를 하고 나서 특유의 날카로운 촉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후배를 시켜서 뒷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숨겨온 결혼 사실을 그때 아시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가 늘 자랑하는 몇십억에 달한다는 재산도 실은 살고 있는 아파트랑 상가 하나, 거기에 껴있는 대출까지 해봐야 7억이 될까 말까 하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혼할 때 신혼집에 보태준 2억에 대해 시모의 유세가 그리 높았던 것입니다. 결혼도 재산도 모두 속인 남편과 시모에게 사기당한 저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혜원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현지, 너 알게 됐구나. 나도 처음에는 몰랐었어. 우리 회사 사람들은 분명히 순영씨가 총각이라고 했거든. 거래업체 사장이랑 결혼식 한번 했던 것까지는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넌 지금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실은 네 결혼식 때 내가 거기서 들었었어. 너희 측 좌석이 부족해서 신랑 측 뒷좌석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거기 앞에 여자들끼리 수군거리는 말을 듣게 됐지 뭐야. 어머, 이번 여자는 오래 가려나? 지난번에는 석 달 만에 이혼했잖아. 그게 고모님이 워낙에 며느리를 들들 볶았나봐. 순영 오빠도 마마보이인 거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고 며느리가 못 참고 갈라섰는데 그때는 혼인신고도 안 했었다지 아마? 어머머머, 저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 나중에 알게 되면 큰일인데. 순영이 쟤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간도 크다. 아니, 순영 오빠는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고모가 말렸다나 봐. 혹여나 갈라서도 서류상 흠집 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야. 온갖 간섭에 혼인신고까지 막는 시엄마를 어느 며느리가 참고 살겠니? 순영씨 사촌들 얘기 듣고 나서 그 집에 문제가 많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치만 네가 별 얘기 없이 잘 사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혼자 쏘가리 많이 했어. 미안해 정말.
혜연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혜연이라도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제게 알려줬더라면, 그랬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남편이 혼인신고를 미뤘고 저 혼자 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놓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당하기만 할 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아빠는 국정원 출신의 무서운 분이라고요. 친정아빠와 저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었죠. 어느 주말 오후 시모와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시모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저는 조금 뒤에 떨어져서 혼자 가고 있는데 시모가 유아용품 코너에서 이러더군요. 순영아, 너희 처는 언제쯤 임신해서 나한테 손주 안겨준다니? 너희 부부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맨날 부부 사이 갈라놓으면서 무슨 아기 타령인지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어서인지 그들의 거짓말에 응수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임신 3개월째라고 하네요. 축하해 주실 거죠? 시모는 물론 남편까지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깜짝 놀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때다 싶어 뒤이어 얘기했죠. 어머님께서 입버릇처럼 그러셨죠? 아기만 생기면 유모차부터 해서 저 축하금 두둑히 챙겨주시겠다고요. 지금 주세요. 유모차도 백화점 온 김에 아예 지금 고르죠. 시모가 제 말에 대꾸하기도 전에 저는 쏜살같이 유아용품 가게에서 유모차랑 이것저것 아기용품을 골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용 옷과 물건들을 한가득 담아놓고 시모를 향해 웃어 보였어요. 자, 어머님 모두 다 사주세요. 이 때문에 엉겁결에 시모는 카드로 200만 원이나 긁었습니다. 자기 모자나 사러 온 백화점에서 뜻밖의 출혈이 커졌다며 툴툴거리는 시모는 이내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손주가 생겼으니 그 이름은 내가 미리 보살님하고 정해놔야겠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에 바로 반격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 친정아버지가 다니시던 아주 용한 박수무당 왕꽃도령이라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이름 받아놓으셨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그 보살님 드릴 돈 저 주세요. 시모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에게 침을 튀겨가며 곧 죽어도 자기 보살님이 손주 이름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듣는 채 마는 채 혼자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모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손주 노래 부르셔서 제가 작은 뻥을 좀 쳤어요. 하루라도 행복하셨으니 좋으셨죠? 사주신 물건은 제가 나중에 잘 쓸게요. 시모가 열통이 터졌는지 불나도록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받지 않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남에게 속아본 그 더러운 기분을 시모가 느낄 생각을 하니 아주 고소하네요. 열성적인 교회 신자답게 평소에 시모는 저를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좋은 의도도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아들에 이어서 며느리까지 개종시켜서 우리 교회 다니게 만든 사람이다 이거야 내가. 불보듯 뻔한 속내였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자는 시모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말씀에 수락하고 시모의 교회에 가기로 했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주일 아침이면 남편은 항상 9시에 나와 시댁에 들러 시모를 모시고 교회에 갑니다. 남편은 명품 정장에 시모는 무슨 파티복이라도 되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서 말이죠. 지난번에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을 하더니 하나님이 너를 회개시켰었나 보다. 갑자기 교회에 따라 나서겠다니 말이다. 난 아직 네가 앙큼하지만 앞으로 잘 교회 다닌다고 하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음 주에는 그런 허접한 옷 말고 명품으로 최대한 차려입고 와라. 네, 어머님. 시모가 뭐라고 하셔도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들어서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 오늘은 며느님이 함께 와주셨군요.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그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친숙하네요. 요즘 학교폭력에 깡패하는 짓 둘째 아들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다면서요? 결국 도피성 유학을 해외로 보내고 마셨다고. 사모님은 다이어트 한약 잘못 드셔서 10kg 넘게 체중이 불었다던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 맞춤 한복 다시 손봐야 해서 아주 힘드셨답니다. 제 돌직구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시모를 째려보고는 예배당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어머머,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입을 이상하게 놀리는구나.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리면 어떡해? 왜요? 어머님이 늘 우리 목사님 하면서 걱정이 많으시길래 저도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지? 엄마, 우리 아내가 이렇게나 착해요. 엄마 걱정을 따라서 며느리도 한다니 말이야. 조용히 입 닥치지 못해? 이 눈치 없는 놈아. 시몬은 열이 오르는지 얼굴에 부채질을 해가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시몬은 우아한 미소를 보내며 이분 저분 인사하고 안부를 서로 묻고 있었죠. 아, 지난번 저희 신혼집에도 오셨던 박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남편분이 명예퇴직 당하고 나서 집이 쫄딱 망했다고, 이제 우리 한복집에 올 일도 없을 테니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겠다고요. 어머님 염려와 달리 어떻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어요? 장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입이 싸신 것 같네요. 네, 염려와 달리 우리 시댁이 좀 잘 사셔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생활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촌 조카 결혼한다고 해서 권 집사님네 한복집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누추한 집안이라 영 안 되겠네요. 이렇게 저는 시모가 교회분들에 대해 뒷말했던 것을 다 기억해내고 한 분 한 분 전해드리면서 시모는 교회에서 큰 창피를 당했죠. 이윽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앉은 토속신앙, 미신을 아직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며.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 있는 점집에 가서는 안 되는 건가요? 보통 예배 중에 저처럼 끼어드는 사람은 잘 없는지라 당황하셨지만 목사님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점집에 다니면서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어머, 이를 어째? 우리 어머님은 수십 년 동안 점집에 드나지셨잖아요. 시댁 중요한 일들은 모두 선녀보살님하고 상의해서 정했는데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제 말에 교회의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려가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장권사님 가족분들은 오늘 예배에서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시모와 남편은 진땀을 빼며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완수 같은 것이 있나? 너 오늘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거냐? 어? 내가 수십 년간 교회에 공들여서 쌓은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네. 고객들을 잃었으니 이제 우리 한복집은 어쩌냐? 그런데 제가 없는 말 한 것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해놓고 총각인 척 행세하고 다시 결혼도 하는데 거짓말 하나 하지 않는 제가 무슨 잘못이랍니까? 제 말에 남편과 시모는 파리한 얼굴이 되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혼했던 거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당신도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야.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또 사기 결혼해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앞으로 어머님은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전 국정원 출신이에요. 제 앞에 나타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도록 해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시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나서 다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시모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자 속이 너무 후련하고 인생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서 들어보니 시모는 제가 교회에서 난장판을 벌인 이후로 다시 그 교회에 얼씬도 하지 못했었다네요. 그러니 교회분들의 연줄로 버티던 한복집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모는 생활비도 없다며 남편에게 손을 벌리자 남편까지 시모를 멀리하더군요. 어느 날 남편은 씩씩거리고 집에 와서 화가 가시지 않는다는 듯이 찬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에이, 그때 당신 말대로 할 걸 그랬어. 우리 엄마는 매번 주식이나 부동산 말아먹으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집 아파트 말이야. 자기는 대출 땡겨서 아예 사놓자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가 보사님 말씀이 이 집 살 시기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해서 전세로 한 건데 오늘 네이버 부동산 시세 봤어? 우리 살 때보다 배로 올랐잖아. 자기 말대로 샀으면 4억은 버는 건데 에이씨, 이제 엄마 말 듣나 봐라. 이번 신혼집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시모는 투자하는 족족 망했었다네요. 재테크 투자조차도 선녀보살님은 말씀대로 따른 건데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면 그 미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했는데 결국 우리 신혼집까지 시모의 아두남이 악영향을 미치고 만 것입니다.
저도 속이 쓰려요. 그때 충분히 살 수 있던 아파트를 못 사서 몇 억이나 손해를 본 그 심정. 하지만 그보다도 이 모든 사단이 다 시모가 샤머니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시모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남편 때문이라는 점이 더 싫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도 이제야 시모의 실체를 알고 점차 멀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모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다지만 남편은 어찌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도 남자지만 김서방 그 자식은 그 마마무이 기질 못 고친다. 자기 엄마랑 외롭게 살다가 죽으라고 해. 그놈이 나중에 또 애먼 처자랑 결혼하려고 들면 내가 쫓아가서 실태를 폭내버릴 테니. 그런 놈은 지독하게 외롭고 혼자여봐야 진정한 자기 편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다. 네가 함께 살면서 백날 말해봐야 바뀌지 않을 유치한 전쟁이 될 텐데 계속 살게냐? 아빠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관라서라고 종용하셨죠. 급기야는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남편과 이혼했던 전철을 찾아내서 저에게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분과 얘기해보면 제 마음이 분명해질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김순영 씨와 결혼한 여잔데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외람되지만 순영 씨와의 결혼 생활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살아봤으니 이미 대충은 아셨을 테죠. 시모라는 그 여자가 암덩어리였어요. 때때마다 같이 식사해야 하고 심지어 제 결혼기념일까지요. 부부 둘만의 휴가라고는 없었어요. 늘 시모가 가운데 끼었으니까요. 이렇게 전 남편은 늘 시모의 그늘 안에서 휘둘리고 제자리는 없었죠. 외롭고 괴로웠지만 남편과 시모는 멀쩡하고 저 혼자 소갈이하며 살다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이 저와의 잠자리까지 시모랑 얘기해온 거 아니겠어요? 시모가 네가 뱃살을 빼야 남편이 네 알몸을 보고 성욕이라도 생기지. 그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달려들겠냐. 이래서 손주 볼 수 있겠냐. 저한테 이러고 막말을 하는데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말았죠. 제가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전초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삼 놀라웠어요. 남편이 시모에게서 멀어졌으니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전처의 말에 왠지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여보, 어머님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지만 사실 난 당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한 번 결혼해놓고 총각인 척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미안해 자기야. 그때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자기를 속였지만 이제는 달라. 나 이제 엄마 말 듣지도 않고 집에도 잘 안 가잖아. 우리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야.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 어? 이렇게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어디 시모 한 사람만으로 생긴 것일까요? 결혼하고 지내면서 남편을 본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남자였습니다. 어쩌다가 저랑 작은 일로 다투면 제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뺏는 것이 버릇인 사람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는 애착 베개가 있어요. 여행이든 어디에 가도 그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오랫동안 아낀 물건이면서 우리 엄마가 고운 꽃무늬 2개를 수놓아 주신 소중한 유품이기도 합니다. 그걸 아는 남편은 저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날 출근하면서 그 베개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분명히 잘 때 껴안고 있던 베개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30분이나 집안을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순간 설마 하고 남편을 의심했는데 딱 맞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문자로 여보 어제는 내가 실수해서 미안해 하니까 답장이 왔죠. 그래 네가 날 화나게 만들어서 그 베개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잘못 사과했으니까 도로 가지고 갈게. 진짜로 남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가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가지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5살짜리 유치원생이지 어디 36 먹은 남자가 할 짓입니까? 그래도 이건 귀엽기라도 하죠. 매번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편을 들어주긴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뒤늦게 제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실 뿐이겠어. 다 잘되라고 잔소리 좀 하신 거지. 그냥 자기가 그러려니 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자기 아내의 상처를 외면해버리던 그런 그를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현재 이혼의 결정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도 없는 마당에 이혼하는 것이 그리 큰일도 아니겠죠. 제 혼인관계 증명서에 구질구질한 이혼 전력이 남겠지만 제 인생보다야 소중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앞으로 저에게 잘하겠다고 제 말만 들으면서 살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기 유튜브에 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이곳에서 듣는 천태만상 이야기를 통해 배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연자분들에게 자기 딸처럼 동생처럼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마보이였던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남이 되는 것이 나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모두 살펴보고 나서 이혼을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이에 이런 부탁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제가 그만큼 절박해서요. 제 사연에 나온 이름들은 부득이 가명을 썼으니 혹여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가 겪어온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 글을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고요. 딸 둘과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큰딸은 18살이고요. 작은 딸은 큰딸과 연년생으로 낳아서 17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아들인데 이제 10살이 되었네요. 남편은 부산에서 작은 어묵 공장을 운영하는 건실한 남자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가끔씩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좋고요. 아이들도 크게 속을 안 썩이고 해서 이제껏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유튜브에다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고요? 오늘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큰 어르신인 저희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말을 하려면 남편의 가족 관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희 남편은 아들만 3형제 중에 맏이고요. 전형적인 부산 사나이입니다. 다들 부산 상남자 스타일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남편은 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은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넘치는 사람이지요. 제 시아버지는 남편이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배를 타는 어선 선장이셨는데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시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20대 후반쯤에 과부가 되어 버리신 거고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거의 사진으로만 접해봤다고 하네요.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은 후 시어머니는 아들 셋을 데리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작정 자갈치 시장에 나가 단골이던 생선가게에 취직해 새벽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해서 사장님에게 혼나기도 많이 하셨지만 취직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 가게의 1등 판매원 아지매가 되셨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몇 년간 돈을 악착같이 모으신 시어머니는 생선가게를 직접 운영하시게 되었고 얼마 후 돈을 재투자해서 생선가게 옆에 생선구이 식당까지 2개의 점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 시어머니는 20년 만에 자갈치 시장에서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선 파는 좌파는 2년 전에 힘에 부쳐서 접으셨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70이 다 된 연세에도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 중독에 빠지신 어머니를 보다 못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70이나 됐으면 이제 일 할 만큼 했다 아이가. 그러니 이제는 동네 친구들이랑 해외도 좀 나가 놀고 하시지. 내가 어머니 여행 보내드릴 돈이 없겠나? 그 옆집 반찬가게 할매하고 같이 동남아 그 뭐냐 태국 거기라도 다녀와요. 아니다. 내 주제 이 해외여행은 뭐 내 아직 돈 많이 벌어놔야 한다. 너희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는 못 쉰다 아이가. 남편이나 시동생들이 이제 그만 가게 쉬시면서 좋은 데로 여행이나 다니시라고 권유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악착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희 시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인지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한참 남편과 연애하는 도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한테 어쩌면 불리한 이 사실을 전부 말한 후에 그래도 자기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대부분 여자의 집에서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홀 시어머니인데다가 외아들이면 반대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홀딱 빠져 있었던 저는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남편에게 쫄랐고, 남편은 자갈치 시장 안에 있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잠깐 어머니와 저를 서로 인사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성철 씨하고 사귀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철 씨한테 반해서 어머니 만나 뵙게 해달라고 쫄라서 오늘 찾아뵌 거예요. 안 돼, 그 말하지 말라고 않겠나?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따로 얘기할 거라니까. 와 그래 벌써 그런 소리를 하노? 처음 만난 사이에 뻘쭘하게. 니는 무슨 말을 그래 하노? 아이고, 아가씨 참하고 이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내 볼 때는 좋은 구석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가씨네 그리 좋나? 내는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아가씨. 다행히 저는 어머니께 좋은 첫인상을 보여드리고 점수도 많이 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저희 부모님께도 남편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큼 남편이 긴장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실 남편의 사정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희야, 네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얼굴만 보고 그러는 건 아니야? 홀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 쉬운 건 아니야. 그런 시집살이에 대한 각오가 지금 너한테 있어? 이 엄마도 걱정이다. 네가 집안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니. 큰 며느리로서 제사도 모셔야 하고 동서들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시동생 둘이 결혼을 안 했지만 언젠가 그 동생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맏동서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 막중한 책임을 네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이 엄마는 모르겠다. 두 분 부모님은 세상을 무난하게 살아온 둘째 딸인 저에게 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장남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인지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엔 그 설득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뭐라 하셔도 저는 제 인생에서 반려자를 만났으니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안 듣겠습니다. 이 결혼도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니까요. 저 성철 씨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만약 두 분이 계속 반대해서 저 성철 씨랑 헤어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거의 친정 부모님에게 으름장을 놓다시피 해서 제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했듯이 완고한 저의 친정 아버지조차 제게 두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무사히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며느리 노릇을 지금까지 20년간 해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1년 중 봄이 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가끔씩 감기가 크게 한 번씩 찾아와서 2, 3일을 끙끙거리면서 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 큰애야. 내 오늘은 시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힘이 드는데 내 대신 가게 좀 나가주련? 네, 어머니 집에서 쉬고 계세요. 오늘은 그럼 제가 가게 다녀올게요. 그때가 또 마침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시기랑 좀 일치하는지라 저는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머님 대신 식당에 나가 며칠간 혼자 장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셔서 큰 병은 한 번 앓지 않으시고 이 연세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 매일 할 일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어머님의 루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연세의 다른 할머니들보다 건강하고 다리 힘도 좋으신 편입니다. 대신 칼을 하도 오래 잡아서 관절염이 있으셔서 손가락이 아프시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요 몇 달 전부터 어머니가 부쩍 외모를 가꾸시고 옷도 잘 입고 멋을 내는 등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에게 오후 장사를 맡기시고 나가시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옆집 할머니와 단짝처럼 지내시기에 두 분이 어디 공원이나 커피숍이라도 놀러 나갔다 오시나 보다 생각하고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 있다 온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게 오시고 오실 때마다 얼굴이 발그레해서는 오시는 것이 좀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항상 무뚝뚝한 얼굴만 하시다가 웃는 얼굴 뵈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치아라, 뭔 좋은 일이 있다고. 다 늙어 빠진 할머니 인생에 좋을 게 뭐가 있노?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혹시 좋은 할아버지 생기신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마음을 떠본 거였는데 제 촉이 정확했는지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얼굴이 새빨개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40년을 청산과부로 지내오시던 어머니 인생에 드디어 봄이 왔나 보다 하고 저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만남 가지시는 분 있으시죠? 어떤 분이에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보여줘 보세요. 네? 아이다 그런 거. 그냥 친구다. 뭘 그렇게 알라국하노? 그리고 애비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알겠나? 내 이 나이에 누구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할 거 아이가. 그럼 내가 남사스러워서 이 동네에서 못 산다. 절대 비밀이다. 알았지? 그럼요. 절대 말 안 할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하신 말대로 절대적인 비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저는 적어도 제 입으로는 남편에게 말 안 하기로 시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수줍게 핸드폰으로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노신사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중절모까지 쓴 잘생긴 로맨스 그레이였습니다. 왠지 그 번지르르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올라왔지만 얼른 그것을 싹 지우고 웃으면서 어머니께 핸드폰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와, 어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잘생기셨어요. 어머니는 역시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님도 엄청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닮은 그이한테 반한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할아버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내 이 할배를 알게 된 건 올해 초 구민회관 노래 강습 시간 아니나. 거기서 알게 된 거다. 그리고 내 말해 두는데 그 영감이랑 사귀는 거 절대 아니다. 알았나? 네네, 알겠어요. 친구로 잘 지내시면 되죠. 그러다가 더 좋아지시면 전 같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4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셨잖아요. 애비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 얼굴이 더 빨개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가볍게 몇 마디 나누고 지나갔는데 어머니는 그 후부터 마음이 놓이셨던 것인지 밤 마시를 점점 늦게 그리고 자주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시네. 당신이 뭐 하시는 건지 한번 좀 물어봐. 나한테는 영 남사스럽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 됐다. 노인네, 그런 재미로라도 좀 지내야지. 맨날 집안에서 궁상만 떨고 그러면 우울해져. 그러니 니도 아무 말 말고 모른 척 해버리라. 알겠나? 뭐 당신이 그렇게 긍정적이면 다행이긴 한데 나는 좀 걱정이 되네. 저는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늦게까지 무슨 일에 빠져 계시는지를, 아니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남자들은 젊으나 늙으나 여자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혹시나 원치 않는 사건이 생길까봐 저는 가슴을 졸이며 어머니께 몇 번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 할아버지 자주 밤에 만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신사적인 분인 거 맞죠? 혹시나 어머니께 해코지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비한테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니는 뭐 그래 쓸데없는 걱정을 하노? 네, 그 영감이랑 손잡는 거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내도 이래 늙어갖고 그런 짓 못한다 아이가. 아이, 그러시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어머니가 원치 않게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머니가 재혼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상관은 없는데. 아이다, 이 나이 돼서 남사스럽게 무신 재혼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 그 영감이랑 그런 사이까지 아이다.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강하게 부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수록
저는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랑 깊은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다 요즘에는 손에 끼던 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것을 어머니가 끼고 나갔다가 안 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버리신 사람처럼 멍하니 계시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잠깐 정신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유리컵을 깬다거나 반찬을 흘리시는 등의 초보적인 실수가 잦아지자 어느 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를 가게 뒤로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 맞죠? 요즘 너무 실수가 잦으세요. 꼭 정신이 딴 데 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무슨 일 있으시죠? 애비한테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기만 하면 병나실까 싶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곧 준다 했다 아이가.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급한 사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꼭 준다 했다 아이가. 시어머니 말에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했던 생각이 맞아들자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한테 돈 갖다 주신 거예요? 애비가 환갑 기념으로 사드린 반지랑 목걸이도 언젠가부터 없는 것 같았는데 혹시 어머니 그분한테 목걸이랑 반지도 주신 거예요? 설마 그 할아버지 이름이랑 주소 아세요? 어머니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저는 흥분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 어깨를 잡고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올려있던 제 손을 탁 뿌리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영감탱이가 돈 나오면 조금 이따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해라. 아범한테 말할 생각 말고. 알았니? 그만 들어가라. 우리 둘 다 없으면 가게를 누가 하노?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셨지만 그 말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그분의 준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어머니가 가게로 들어가신 후 경찰서에 그 할아버지를 신고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젊은 경찰에게 제가 두서없이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자 그 경찰관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못 믿어 보였는지 몇 번씩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잡은 시어머니께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돈을 뜯기신 것 같다고요? 네,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눈엔 틀림없이 돈이나 금품을 뜯기신 것 같아 보였어요. 올해 초에 구민회관 노래교실에서 만난 할아버지라고 하셨고요. 그분을 만나러 가실 땐 꼭 하고 가셨던 목걸이나 반지가 없어진 채로 돌아오셨습니다. 왜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신고하러 오시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용의자의 이름도 모르고 혹시 사진이나 인상착의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정확한 피해액이나 상황 같은 거는 며느리께서는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경찰관님은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정말이라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저희 어머니가 악질 사기꾼한테 당하고 계신 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경찰이 왜 신고자를 의심하시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건 당사자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는 헛수고만 하는 거라서요.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술을 좀 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경찰관에서 자세하게 진술을 했지만 제 진술을 듣던 경찰관은 낭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희미한 단서 가지고는 수사가 안 돼요.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를 착수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히 피해액이나 사실을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되면 다시 오시겠어요? 아니, 경찰이 돼가지고 신뢰 같은 단서라도 있으면 수사를 해주셔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알게 되는 것 있으면 말하러 올 테니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무리 그 젊은 경찰에게 애원하고 부탁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사건으로 아직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뒤편 저희 시어머니 가게 앞에서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휴대폰으로 냅다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이제 이게 증거가 될 거야. 이 사진을 보내면 틀림없이 경찰들도 수사를 시작해주겠지?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부지런히 두 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그 할아버지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점심시간이 끝나 조금 한가해진 가게 안에서 정답게 꽈배기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얼굴에 돌아온 한박 웃음을 보고 저는 사진을 찍다 말고 다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사건의 냄새도 나지 않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아까까지의 심각한 표정의 시어머니 사진만 빼고 저는 사진들을 모조리 지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 문을 닫은 후 시어머니와 집에 돌아와 술을 한잔하면서 시어머니의 속내를 캐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아지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자꾸 술을 권하면서 어머니를 떠보려는 제 속셈을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얼른 제가 내민 소주 몇 잔을 연거푸 드시고는 일부러 취하신 듯 했습니다. 야, 큰며느리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는 아무 말도 안 할 끼니까. 내 오늘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 잔다. 니는 이 부엌 정리하고 자라. 알았지? 아, 네, 어머니. 근데 무슨 얘기요? 그냥 소주 한 잔 파전이랑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들어간다고. 네, 그만 잔다. 소주도 맛있고 파전도 잘 먹었다. 내일 보자. 아, 알았어요. 어머니 그만 주무세요. 어머니에게 술을 먹여서 뭔가를 캐내려는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머니의 주변 인물들에게서 단서를 잡아내려고 평소 어머니와 단짝이었던 반찬가게 할머니를 공략했습니다. 아, 할머니 저 반찬 사러 왔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어머니랑 노래교실 잘 다니고 계세요? 아우, 그럼 잘 다니고 있다. 근데 그건 왜? 혹시 저희 어머니랑 친한 할아버지 있으시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요. 제가 몰래 찍어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반찬가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니 그 영감에 대한 거는 어찌 들었나? 네 시어머니 말이야. 그 할배한테 자꾸 뭔가 준다 아이가. 내가 말이야, 그 할매가 전에 흰 봉투 건네는 것도 봤다 아이가. 내 걔한테 그 할배 그만 끌어내라 그리 말해도 안 듣더라. 그니까 며느리 네 말은 듣지 않겠나. 그러다가 무슨 사달 날까봐 무섭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답이 나오자 저는 반찬가게 할머니께 아까 했던 그 말을 증언으로 쓰기 위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옆집 할머니의 증언을 따놓은 저는 시장에 있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에게 가서 최대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 휴대폰에 메모에 저장했습니다. 그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어머니에게 친한 척 접근했다. 그전에는 부산의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것 같다.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 관계로 발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나서는 10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을 건물주의 연금 생활자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아무래도 제비 같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할아버지의 인상이 너무 번지르르한 게 사기꾼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것 같았는데 제 촉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의 정체를 확실히 까발려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기함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아직 모르고 말입니다. 시장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은 지 이틀 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5시에 일찍 잠이 깬 저는 알 수 없는 고요함에 불길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잠이 없으셔서 새벽 4시부터 깨어 계시면서 TV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날은 어머니 방에 불이 꺼진 상태로 아직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훅 끼치는 역한 구토 냄새에 저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직 주무시나? 어머니? 네, 그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빨리 와봐. 저는 너무나 놀라서 남편을 소리쳐 부르고는 119에 긴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져서 위세척을 하게 되었고 6시간 후에 간신히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량 복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니 정신이 없는지 어깨를 덜덜 떨면서 멍하니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정신도 드셨고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신데 약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라서 금방 퇴원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오늘은 중환자실에 계실 거니까 내일 나랑 같이 와요, 응? 내는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엄마가 자살을 시도한단 말이고 그런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 혹시 뭐 아는 거라도 있나? 저는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들에겐 입을 다물어 달라고 당부해 놓으신 터라 남편에게도 그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것이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시동생들은 병상의 양쪽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형과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이 무슨 일이고? 이 나이에 뭐 힘든 일이 있다고 울 엄마가 이러노? 형, 니는 뭐 알 거 아이가? 엄마가 이런 생각하는 거 그리 까맣게 몰랐다고? 그게 말이나 되나? 엄마, 내 엄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 주이소. 다시는 절대 이런 못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았나? 동서들도 어두운 얼굴로 깊은 잠이 드신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시동생들한테는 말 못해도 동서들에게는 같이 공유하겠다고 마음먹고 동서들을 병실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뭐 우리한테 숨기시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억척스러운 분이 갑자기 왜 죽을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님,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혹시 어머니 금전적으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저보다 더 예리한 촉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동서가 저한테 딱 맞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동서들의 귀에다 대고 이제까지 제가 알아냈던 정보를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동서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기 전에 경찰한테 신고를 했었어야죠. 형님은 뭐 하신 거예요? 내가 경찰에도 신고했었지. 그런데 아직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 그때는 뭔가 단서 같은 것도 적었고 아무튼 내가 동네 경찰서 가서 아무리 수사해달라고 해도 사건 성립이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 대학 동기가 변호사거든요. 제 친구한테 부탁해 놓을게요. 그 할아버지 진짜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는데 좀 더 알아보고 고발해 버려야겠어요. 그래, 든든하다. 동서 고마워. 꼭 좀 알아봐줘. 우리는 우리끼리 복수할 방법 좀 생각해보자. 그래요. 그 영감탱이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건드려? 내 영감을 그냥!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큰동서가 분을 못 참고 주먹을 꽉 쥐며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저는 그런 큰동서를 보며 마음속으로 큰동서의 비위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큰동서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노래교실의 강사를 따로 만나 할아버지의 신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저와 큰동서는 할아버지가 노래교실을 마치고 구민회관을 나가자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 노인은 노인치고는 허리도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힘찬 편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미행하면서 점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서, 나 저 할배 못 따라가겠다. 노인네가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형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 볼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어디 들어가면 제가 문자 보낼게요. 그래, 알았어. 숨 좀 고르고 곧 따라갈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좀 부탁할게, 동서. 저는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조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 동서의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는 어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도를 켜고 거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네는 뻔뻔하게도 다른 할머니에게 붙어서 점잖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테이블에서 좀 떨어진 외진 곳에서 동서가 제게 손짓을 하면서 그 노인네를 힐끔힐끔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있는 테이블로 가자마자 큰 동서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저 노인의 타겟이 여러 명인 건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담을 다 빼고 배신한 거야?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귀 기울여 들으니까 저 노인네가 여러 달이 걸친 건 확실해요. 저 할매도 그 마수에 걸레든 불쌍한 어린 양인가 봐. 아까 들은 바로는 건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저 할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확실하지? 우리 어떡할까? 저 노인네 꼼짝 못하고 경찰서에 쳐넣을 수 있는 방법 없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형님? 큰 동서가 제 귀에다 대고 그 노인네가 나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꽉 붙잡혀서 신고당할 만큼 우리가 깽판을 쳐주자는 내용으로 계획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꽤 솔깃했고 성공하면 저 뻔뻔한 제비 사기꾼을 유치장에다가 쳐넣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서는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하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참 앞에 있는 먹잇감을 새치혀로 홀리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선 큰 동서가 사기꾼의 앞에 쓱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또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신머리 없으신 분이 몸은 왜 이리 건강해가지고 자식 새끼 속이나 속이고. 얼른 나가요, 나가. 동서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자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헛소리를 해? 나 딸내미 없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헛소리 시작하시네. 할머니, 사실 이분 저희 아버지인데요. 지금 치매 걸리셔서 누구한테든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화분 뒤에서 숨어 있다가 큰 동서가 그 노인을 붙잡고 매달리자 얼른 등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니, 왜 여기 있어요? 병원에 있으셔야 할 분이. 그러면서 저는 큰 동서에게 한쪽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엄마,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 하시기 전에 잘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라고 내가 새엄마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면 저 새엄마 자를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동서가 그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는 겁에 질려서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측은한 얼굴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사기니까 얼른 신고하세요.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112를 눌러 경찰에게 그 노인네를 신고하셨습니다. 그 제비 사기꾼은 불쌍할 정도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년들이 미쳤나? 나 치매 아니야. 그리고 누가 내 딸이고 누가 내 마누라야? 어디서 나타난지 오늘 처음 보는구만. 이년들이 이거 안 놔? 니들이야말로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그 사기꾼에게 저는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주었습니다. 그동안 큰 동서는 그 노인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려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 경찰 불러, 이 노인네야. 말 잘했다. 당신 이미순이란 이름 알지? 그분이 우리 시어머니야.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뜯어간 1억 어쨌어. 그리고 군목권이랑 금반지 그거 다 안 내놓으면 오늘 당신 제대로 인생 종친 줄 알아. 이 미친 노인네야. 제가 카페 안에서 큰 소리로 그 사기꾼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리자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그 노인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큰 동서 역시 그 사기꾼의 팔을 틀어쥔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 이미순 씨 둘째 며느리야. 어디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쳐? 이 미친 노인네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호구처럼 보였어? 동네 사람들, 얼른 이 사기꾼 제비새끼 신고 좀 해주세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얼굴도 박제해버리시고요. 이 사기꾼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약 드시고 자살 시도하셨어요. 이런 악질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콩밥 처먹어야 해요. 뭐라고? 이미순 씨가 자살 시도? 나 책임 없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놔. 얼른 안 놔?
손님들은 그 경악할 만한 사기꾼의 실체를 알게 되자 욕을 하면서 그 노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출동했고 그 제비 사기꾼은 경찰차를 타고 가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와 큰동서는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의 복수를 아주 제대로 해준 셈이었죠. 그 후 저와 큰동서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병실로 들어서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날 바로 그놈에 대해서 얘기를 다 털어놨어야 하는데 그 얼굴만 번지르르 하는 그놈이 사기치는 줄은 내가 알지를 못했다 아이가. 미안하다. 내 너무 창피하고 분에 못 이겨서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죽고 싶지 않았어. 그놈의 새끼 제비 새끼였다. 아, 어머니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다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기 당하신 돈 저희가 다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마음 편하게 몸 회복하시는 거에만 신경 쓰세요. 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아니,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노인네 진짜 사기꾼이었어? 나는 내 촉으로만 감잡고 말한 거였는데 그걸 어찌 알았나?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비새끼 경찰서에 붙잡혀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얼른 밥 많이 드시고 일어나세요. 제 입에서 사건의 경위가 술술 풀려나오자 진짜로 놀란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왜 우리 아들들만 까맣게 모르게 했단 말이고. 그래, 당신 어디 다치진 않았나? 재주씨도 괜찮은 거죠? 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그 노인을 꽉 잡고 단단히 망신을 줘서 경찰서로 보내버렸으니까 아주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공장으로 가보세요. 자리 너무 오래 비우시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내 면목이 없다 아이가. 당신이랑 재주씨에게 큰 신세 졌네. 이번 일로 우리 아들들도 어머님한테 나쁜 놈들 들러붙지 않게 신경 좀 써야겠구만. 그럼 재주씨 다음에 봐요. 여보, 내는 이만 공장에 가볼게. 저는 병실을 나가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일으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양쪽에 선 저와 큰동서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아이가.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놈한테 줬던 돈 1억 못 찾을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가 모르겠다. 그러다가 내 혼자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약을 먹었던 거야. 미안하다. 내 며느리들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죽은 원기로 떠돌 뻔했다 아이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란 게 뭐예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 알겠다. 내 진짜 고맙대. 너희들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아휴, 내는 진짜로 끔찍하다. 어머니는 걱정 마시고 몸만 회복하세요. 우리 집안의 기둥이신데 약해지시면 어떡해요. 우리 이번 일은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얼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우리. 저와 큰동서는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셨는지 어머니는 병상에 앉아 식사를 한술 뜨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른 숨을 내쉬며 잠이 드신 어머니 손을 이불 속에 넣어드리고서 나서 저와 큰동서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작은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들이 그 노인네 경찰서에 가둬놓았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알아보니까 부산시 내에서 그 할배 아주 유명한 제비 사기꾼이었더라고요. 어머니 말고도 피해자가 아주 많아요. 게다가 수배 전단까지 돌리면서 잡으면 개인적으로 현상금을 건 피해자들도 있더라고요. 제 변호사 친구에게 말해서 검찰에 기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달라고 부탁해놨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동서도 수고했다. 어머니 이제 깨어나셨고 괜찮으니까 내일 보자. 알았지? 그럼 쉬어. 저는 그 후 큰동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제대로 정리하고 저와 동서는 시장에서 족발을 사와서 소주와 함께 먹으면서 오랜만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형님 연기 실력 좀 괜찮던데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사전에 연습도 없었는데. 그러는 동서야말로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오던데? 우리 둘이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줄은 몰랐어. 나 그동안 동서 조금 무서웠거든. 사실 나 동서가 주먹 줄 때마다 흠칫했다? 몰랐지? 아니 내가 무슨 깡패예요? 주먹을 쥐긴 내가 왜 쥐어요? 아무튼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나 한번 가요. 아, 우리 남자들 놔두고 아예 여자들끼리만 여행 가는 거 어떨까요? 와, 그래. 그러자.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남편들한테도 집안일과 육아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려줘야지. 그래야 마누라 귀한 줄도 알 거 아냐. 안 그래? 우리 형님,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네. 앞으로 그런 곤란한 일들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저희들도 형님 집 나눠서 줘야죠. 우리 몰래 앞으로 뭐 하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동서 고마워. 이번 일 동서의 도움이 컸다. 우리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것도 기쁜 일도 반으로 나누자. 지나치게 감격한 저의 말투에 큰동서가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끼리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쑥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조금 어색했던 동서들과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따뜻한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오늘 남편 야근으로 밤새 한다고 했거든. 애들이야 있지만 그래도 동서가 같이 있어주면 나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그래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애들 잘 씻기고 재우라고 하고 올게요. 그날 밤은 동서와 함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듯 깔깔거리며 웃고 수다도 떨면서 새벽까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몸은 거의 회복이 다 되셨지만 정신의 안정까지 고려해서 더 푹 쉬시라고 다음 주까지 2, 3일 더 병원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그 사기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면 저희 며느리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 허술하게 수사를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꼭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빠진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길 작정입니다. 처음에 제 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허술한 대응을 했던 경찰서에 가서 그 젊은 경관에게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정말 면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빠릿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시민분이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될 뻔했는데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경찰관님이 해야 될 일인데 저랑 동서가 했죠. 앞으로는 작은 사건이라도 놓치지 마시고요. 시민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일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사건 낱낱이 파헤쳐서 제대로 피해자 벌 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 사기꾼 노인네는 갇혀서 이제 형량구역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금을 걸었던 피해자를 만나 저희들은 사례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악랄한 그 노인네에게 속아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기당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놈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상금은 500만 원이었지만 저희는 양심적으로 200만 받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막힌 사연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은 아무래도 없어야겠지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우연히 저희 시어머니가 사기꾼의 검은 손에 걸려 고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번 일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끈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도 남편에게도 서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서로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감정이 많고 서로 참으면서 신세를 안 지려는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든 서운함이든 아니면 화가 난 것이든 간에 너무 늦지 않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서들과 함께 여자들만의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 가족들은 조금 더 풀어진 마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돌아오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문물과 문화를 마음껏 경험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예정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고 꼭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향유하는 기쁨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무 말 못하고 끙끙대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든 주변 사람의 일이든 절대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됐든 머리가 모이면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